안녕하세요.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 노래는 왜 금지곡이 됐을까 하고 궁금해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흥미롭고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어버린 노래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기상천외한 이유들이 우리에게 사랑받던 노래들을 음지 속으로 숨겨버렸을까요? 지금 바로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시죠. 금지곡. 이 단어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끌리는 매력이 있죠. 말 그대로 부르거나 듣는 것이 금지된 노래를 뜻하는데요. 단순히 사회 통념에 맞지 않아서부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까지 그 배경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법률에 의해 명확히 금지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때로는 법적 근거 없이 관습적으로 혹은 초법적인 규제에 의해 금지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많았답니다. 이러한 금지곡들은 시대의 거울이자 사회의 억압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금지곡들을 통해 그 시대의 사회상과 지배, 이데올로기가 대중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노래 하나하나에 담긴 사연과 그 이면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금지곡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의외로 금지곡의 역사는 그리 짧지 않습니다. 1920년대 대중가요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이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기,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가 이어지던 때였습니다. 조선총독부는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모든 문화적 요소를 탄압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자극하고 독립의지를 고취하는 노래들은 당연히 조선총독부의 눈밖에 났습니다. 한민족의 애환을 담은 서정적인 멜로디와 가사, 그리고 그 속에 스며든 저항 정신은 총독부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노래 아리랑은 그 자체로 민족혼을 상징했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꽃이 지듯 쓰러져간 나라의 슬픔과 재건에 대한 염원을 노래한 봉선화, 그리고 북간도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던 동포들의 서러움을 그린 눈물, 젖은 두만강 같은 곡들이 대표적인 금지곡 1호로 지정되어 우리 민족의 입과 귀를 막으려 했습니다. 이 노래들은 단순히 음반으로 유통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불리는 것조차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들은 민중의 마음속에서 더욱 깊이 울려 퍼졌고 오히려 금지되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저항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몰래 흥얼거리며 민족의식을 굳건히 지켜나갔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금지곡의 역사는 비극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억압이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이념 대립이라는 새로운 갈등이 우리 사회를 휩쓸었습니다. 해방 공간에서 좌우 이념 갈등이 극심해지고 한국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이념적 순결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월북 음악가들의 곡들이 자연스럽게 금지 목록에 오르게 됩니다. 예술가들의 작품이 그들의 정치적 선택 때문에 평가절하되고 금지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67년 음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전심의 제도가 법제화되자 금지곡 지정은 더욱 손쉬워졌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와 방송국의 입맛에 맞지 않는 노래들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금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은 대중음악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창작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유신시대는 금지곡이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던 암흑기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독재가 강화되면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은 철저히 억압받았습니다. 1975년 정부는 공연활동 정화대책이라는 명목 아래 국민들의 여가 생활과 문화활동까지 통제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라는 심의 기구가 주도하여 무려 200곡이 넘는 노래들을 금지곡으로 지정하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벌였습니다. 이는 당시 활동하던 수많은 가수와 작곡가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으며 대중음악계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시 금지곡으로 지정된 노래들의 사유를 살펴보면 참으로 다양하고 황당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주로 정치적 이유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조장한다는 판단,
사회 풍자를 통해 사회 모순을 드러내는 노래들, 퇴폐성을 조장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해친다는 논리, 저속한 창법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노래의 스타일까지 규제했습니다. 심지어는 외색이라 하여 일본풍의 멜로디나 창법이 감지되면 가차없이 금지곡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심의 기준은 너무나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었으며 대부분 검열관의 주관적인 판단과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즉, 당시의 시민은 노래의 예술성이나 대중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배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주먹구구식 검열이었던 셈이죠. 이러한 심의 과정은 창작자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으며 대중음악의 다양성과 실험성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래들이 어떤 이유로 금지되었을까요? 몇 가지 흥미롭고 때로는 어이없는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당시 사회의 억압적인 분위기와 검열의 잔혹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했던 금지곡 사유는 바로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당시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 심지어는 가사 일부가 북한을 연상시킨다는 황당무계한 이유로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장희님의 명곡 그건 너는 너라는 지칭이 특정 정치 실권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어 금지되었습니다. 멜로디는 신나고 자유분방했지만 가사에는 날카로운 풍자와 사회 비판 의식이 담겨 있었으니 당시 권력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겠죠. 이 노래는 결국 당시 유신 정권의 심기를 건드려 금지곡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양희은님의 국민 애창곡이자 포크 음악의 대표작인 아침. 이슬은 가사 중 태양이라는 단어가 북한의 기밀성을 암시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금지되는 기막힌 상황도 있었습니다. 당시 정권은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의심스러운 표현이 있으면 과도하게 해석하여 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지만 당시에 경직되고 편집증적인 사회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송창식님의 왜 불러 역시 영화 바보들의 행진에서 경찰을 비꼬는 장면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곡이 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노래 자체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정 매체에서 사용된 맥락 때문에 금지된 경우였습니다. 이는 노래의 본질적인 메시지보다는 외적인 상황에 의해 좌우되었던 당시 검열의 비합리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당시의 금지곡들은 단순히 노래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경, 정치적 상황과 복잡하게 맞물려 다양한 해석을 낳으며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당시 창작의 자유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인 이유로 금지된 곡들입니다. 퇴폐적 가사, 저속한 창법, 음주 및 향락 조장 같은 이유들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이는 당시 정권이 국민들의 도덕성을 통제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신중현님의 전설적인 히트곡이자 한국 록 음악의 기념비적인 작품인 미인은 가사가 저속하고 퇴폐적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전혀 퇴폐적이지 않고 오히려 건강하고 경쾌한 사랑 노래인데 말이죠. 당시 검열 당국은 미인이라는 단어와 그에 대한 찬사가 불건전하다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또한 이장희님의 한 잔의 추억은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음주와 향락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곡 목록에 올랐습니다. 술을 마시며 지난 추억을 회상하는 서정적인 가사였지만 당시에는 술 마시는 것을 미화하거나 권장하는 것 자체가 사회 질서를 해치고 퇴폐적인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여겨졌나 봅니다. 이 외에도 남녀 간의 사랑을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당시의 윤리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가사들은 여지없이 금지곡이 되곤 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문화생활 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려 했던 시대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참으로 기발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금지된 곡들도 많았습니다. 한대수님의 파격적인 노래 물 좀 주소는 가사에 나오는 물이라는 단어가 고문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이 노래가 발표된 시기가 유신 정권의 강압적인 통치가 극에 달했던 때임을 감안하면 물이라는 평범한 단어마저도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고문, 피해자의 절규로 해석될 수 있다는 과도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이유이죠. 또한 이장희님의 그건 너는 앞서 정치적 이유로 언급되기도 했지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사회에 불필요한 책임, 회피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도 금지되었습니다. 노래 가사의 사회적 파급력을 과대평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검열은 노래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확대 해석하거나 지극히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음을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창작자들에게는 극심한 혼란과 더불어 자기 검열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가수들은 앨범을 내기 전에 스스로 가사를 수정하거나 곡의 분위기를 바꾸는 등 창작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금지된 노래들은 오히려 대중의 관심을 끌고 더욱 큰 인기를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지곡이라는 딱지가 붙으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듣지 말라고 하면 더 듣고 싶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가 작용한 것이죠. 금지곡들은 은밀하게 음반 수집가들의 대상이 되거나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희귀 음반으로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음악 다방이나 당시 유행했던 쉘브르 같은 라이브 카페에서는 금지곡이 인기 있는 신청곡이 되어 몰래몰래 흘러나오며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금지곡을 듣는 행위 자체에서 일종의 저항감과 해방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통제 속에서도 음악을 통해 자유를 갈망했던 사람들의 심정이 반영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어진 금지곡 문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록 음악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록 음악은 본질적으로 저항적이고 자유분방한 정신을 담고 있는데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검열이 이러한 록 정신과 충돌하며 록 음악의 발전과 대중화를 저해했다는 주장입니다. 금지곡의 존재는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을 뿐만 아니라 장르 음악의 다양성과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 주도의 금지곡 지정은 이제 거의 사라진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거쳐 1990년대 이후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의 국가 주도적 음악 검열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죠. 이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해지고 자유로운 비판과 표현을 용인하는 사회로 발전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지곡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방송사에 의한 자체 금지곡 지정은 존재합니다. 이는 국가나 정부의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 각 방송사가 자체적인 심의 기준을 가지고 특정 곡의 송출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가사가 방송 부적합하거나 지나치게 상업적 광고를 연상시킨다거나 혹은 특정 사회적 논란이나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방송에서 자율적으로 송출을 금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최근에는 남북통일 관련 노래들이 2024년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적으로 규정하고 주적 선언을 한 이후 방송에서 언급되거나 송출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비록 공식적인 금지곡 지정은 아니지만 사실상 방송에서의 노출이 제한되는 형태로 금지곡과 유사한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가 문화 콘텐츠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특정 종교에서는 교리에 따라 특정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일부 종교에서는 세속적인 노래나 특정 분위기의 음악 혹은 특정 메시지를 담은 음악이 신앙생활에 저해되거나 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신도들에게 듣지 않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개개인의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자발적인 선택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특정 음악에 대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금지곡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지곡이라는 개념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양상과 형태만 달라질 뿐 여전히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국가가 물리력을 동원하여 대중의 귀를 막는 시대는 지났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특정 노래들이 대중의 시야에서 멀어지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지곡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통해 과거 우리 사회의 어둡고도 강렬했던 단면과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노래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시대의 아픔과 저항 정신, 그리고 인간의 자유로운 감정을 담아내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강력한 사회적 도구입니다. 금지곡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억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피어났던 예술의 힘과 그 속에서 자유를 갈망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음악은 결코 억압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자유로운 영혼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지곡의 역사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은 우리가 더 자유롭고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자유롭게 음악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